저는 격렬하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왜요? 엄마랑 냉전 중이었거든. 그래서 막 수학 시험을 치면 막 20점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이가 아빠 나 몽클레어 잠바 사줘. 저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정말로요. 아빠가 정말 절약해서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은 돈으로 딴 걸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사야 되겠니? 아이들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멍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인정의 말입니다.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동력 수업의 오연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협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서 협상 교육을 하는 남자 변호사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연쇄 창업가이자 이 협상 바이블의 저자 류재원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원 변호사입니다. 로펌을 운영을 하면서 기업 자문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 협상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와이프와 협상은 늘 힘들어하는 오연호 작가의 친구이자 우리 유치원 학부모 동기이자 그리고 오연호 작가의 팬이기도 한 류재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진주에서 나고 자랐죠. 맞아요. 하동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렇죠. 20살의 상경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경쟁 사회에서 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을 누구보다 이겨내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낸 사람도 많고 4세 고시, 7세 고시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오히려 류재원 변호사님의 아이들은 숲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어요. 나무를 타고 비가 오면은 우유를 입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네. 선행학습을 하면은 더 남들보다 앞서고 좋은 교육을 할 거라는 걸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 이사를 가서 이제 숲 유치원을 첫째, 둘째, 셋째를 지금 다 보내고 있고 첫째, 둘째는 이제 졸업을 했고 셋째가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연호 작가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살아오고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항상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트랙을 뛰어요.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트랙을 뛰고요. 잘 뛰고요. 빨리 뛰고요. 오래 뛰어요. 근데 저는 트랙을 뛰어서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포환을 하거나 3단 뛰기를 하거나 멀리 뛰기를 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방식이 저한테 훨씬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95%의 변호사들이 소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애초부터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한 이유도 다른 방식으로 더 가치 있는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항상 하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경쟁 사회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패턴들을 익혀야지. 특히 제가 벤처캐피털에서 투자 관련된 일을 4년 동안 하고 있고 저희 벤처캐피털이 한 해에 거의 15개에서 20개 정도 스타트업을 키우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만났을 때 투자하고 싶은 창업가들의 특징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은 그냥 인위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인위적이지 않게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 곳은 자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눈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숲학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합니다. 나 이제 공부하기 싫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 점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격렬하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엄마가 내가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왜요? 엄마랑 냉전 중이었거든. 엄마가 나를 인정을 안 해. 칭찬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좋은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 결국 누가 좋을까? 엄마가 좋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뭐 했나요? 맨날 축구하고 놀고 뒷산 뛰어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막 수학 시험을 치면 막 20점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예 그 생각 없이 그냥 찍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할까에 대해서 엄마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엄마가 기쁜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게 된 거야. 그래서 격렬하게 의도적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심술이 났네요. 심술이 났어요. 칭찬을 못 듣고. 2년 동안 자존감도 망가지고 싫은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걸 어느 순간 깨닫고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해줘도 이미 냉전 상태가 지속돼서 이게 저한테는 이제 그게 와닿지 않아졌어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협상법을 써서 선생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가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 선생님께서 아이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월달, 5월달 어느 날 선생님이 방과 후 시간에 시험을 친 주에 목요일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험 성적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야단을 듣겠구나 라고 갔는데 재현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매일 애들이 쓴 일기장을 보지 않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만 꼽자면 재현이 넌 것 같아. 너는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은 굉장히 큰데 너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한번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선생님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선생님은 다 보고 있었죠. 2년 동안 엄마한테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인정의 말을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꾸지람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 듣게 된 거예요. 맞아요. 온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나는 숨기고 싶고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운데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교실을 밖을 나가는데 그때의 그 장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제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들었던 시퍼런 멍이 그때 처음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부터 제가 마음을 조금씩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해볼까? 이제 해봐. 왜? 누군가 한 명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맞아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인정해주고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인정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엄마의 인정의 말이 모자라서 거기서 동기부여가 깎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주셔라.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의 언어입니다. 그게 인간은 누구나 인정의 언어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간절히. 이게 보면은 논리보다 더 강한 것은 감성인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논리는 감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을 안 만났더라면 분명히 그 변화하는 시기가 더 늦어졌을 수도 있었을 테고 맞아요. 지금의 류재현, 지금의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영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어긋났을 수도 있고 2년 동안 손을 아예 놨기 때문에. 그 성급하게 예스를 해버리고 싶은 그 나의 조급증을 조금 참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좋은 게 많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빨리 막 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 오히려 다 주는 게 역효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높죠.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야 이거 더 받을 걸, 그렇죠. 더 달라고 할 걸, 아 이것만 먹을 걸. 말만 하면 되네. 우리 아빠는 어떤 자동 판매기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이게 안 좋죠. 그래서 그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그 마시멜로를 한 개 먹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그 시간, 이 숙성의 시간이 협상에도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야 애가 똑같은 걸 사줘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하면 내가 레고를 사줄게 하면 걔도 그 성취하는 노력의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데 곧바로 이야기할 때마다 사주면
이게 너무 쉽고 값어치도 없어지고 그때부터 한 번 안 사준다 그러면 사주는 게 디폴트가 되기 때문에 떼쓰고 버릇 안 좋아지고 그렇죠. 이게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부모, 아빠의 돈이 자기 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아빠 차가 좋으면 내 차가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좋은 걸 많이 사줘야 될까요? 안 좋은 걸 많이 사줘야 될까요? 좋은 걸 사줄까요? 사주지 말까요? 이 질문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교육에 있어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절대로 쉽게 줄 수 없는 마지막 퍼즐이 한 개 있어요. 절실함. 요 퍼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가정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많고 했는데 요즘 물질적으로 꽤 많이 풍요로워지고 부모들이 이제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그냥 전폭적으로 전부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애들이 그 절실함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항상 부족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채워줬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보면 최상위 탑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그 절실함이 항상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절실함 없이 제공만 해주면 절대로 그 꼭대기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피라미드 꼭대기가 아니라도 어떤 영역에서의 탁월한 친구들은 항상 그 절실함이 있단 말이죠. 그 절실한 포인트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가 최고의 화두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아이가 아빠 나 몽클레어 잠바 사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갔다 오더니 자꾸 몽클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클레어 아니면 안 입겠대. 저희 엄마가 사준 거 아빠가 사준 거 다 싫다고 막 던지고 막 찍고 막 이래요. 몽클레어 사달라. 백화점 가자. 저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정말로요.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그런 거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 그거 사려면 아빠 몇 개월 동안 돈 모아야 돼. 그거 아빠 못 사줘. 돈이 없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디폴트예요. 그런 비싼 걸 사려면 아빠가 정말 절약해서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은 돈으로 딴 걸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사야 되겠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본인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 언니들이 준 거, 형아들이 준 거 아직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입히고요. 셋 중에 몽클레어를 저희 5명 다 한 명도 몽클레어를 입어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오늘 입고 온 것도 몽클레어하고는 한참 거리감이 있는. 그죠?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 아이들 한번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산에서, 숲에서, 아파트에서. 근데 막내 아들이 너무 거짓골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막내 아들은 옷을 사 입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형한테 물려 입었기 그쵸.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누군가가 이 아이를 너무 무시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야 부모가 돼서 야 어떻게 아이를 뭐 새 옷도 안 입히고 옷이 이게 뭐냐? 내 피부가 이게 뭐냐? 도대체 부모가 관리를 하나도 안 하나 막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제 주위에는 일단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각 안 해봤고 있다면 연이 안 닿지 않을까요, 저랑은? 만약에 그런 각도로 아이들을 본다면. 반대로의 논리를 따지자면 이 친구들이 버버리를 입고 몽클레어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면 제가 그 아이들을 좋게 보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쁘게 보지도 않지만 플러스 알파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새 아이들 그렇게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내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물질이 귀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돈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또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걸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죠? 예를 들면 돈으로 시간과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귀한 것이지 돈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다. 라는 포인트를 선후 관계를 좀 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 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돈 자체가 궁극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될 때 그런 추한 행동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귀한 이유는 돈으로서 시간과 자유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삼둥이 아빠로서 굉장히 사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숲에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막 활발하고 에너지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때를 많이 쓴단 말이죠. 뭐 나 이거 안 할 거야. 뭐 휴대폰 볼 거야. 뭐 휴대폰 사줘. 나 이거 초콜릿 먹을래. 아 싫어. 막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아들을 둔 어머님들은 또 아들 대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렇게 때를 쓰는 아이를 마주할 때 류재현 작가님은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까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때를 쓰고 본인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아이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타인이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오연호 작가님도 그랬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심리학적으로는 그걸 리액턴스 이펙트라 그러죠. 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아빠가 제시한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만든 기준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선택을 본인이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장난감 어떤 장난감 필요해? 너 이거 장난감 한 개 사줄게가 아니고 어떤 장난감 필요해? 그러면 한 달에 한 개 정도 괜찮겠니? 요 협의를 해서 본인이 결국 컨펌을 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해 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면 그거는 지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게 우리가 인지부조화 이론이죠. 인지부조화가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장난감을 3개 사줘, 5개 사줘. 이 과정은 부모님께서 협의를 해서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은 본인이 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의 저항감은 현저히 줄어든다. 왜? 내가 만든 룰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저는 지금 이제 들으면서 내가 이 작가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마음이 들까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는데 보통 우리 이제 부모들은 장난감이 많은데 나 이거 사줘, 나 저거 사줘 이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첫 마디가 안 돼. 너 이거 있잖아. 그만 좀 사. 너 자꾸 이럴 거야? 이 자식 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요. 맞아요. 첫 마디가 부정의 언어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래 너가 이거를 왜 필요해? 이거 몇 개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부정이 아닌 언어를 쓰면은 내가 지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일단 마음에 놓이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래요.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네? 노라고 안 하네? 거기서 이미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싫어! 들어놓고 아 싫어! 첫째도 되고 둘째도 되는데 우리 셋째는 안 됩니다. 잘. 우리 셋째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셋째도 그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니 그도 이제 조금씩 귀가 열려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들어줄 마음이라는 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정도는 부모로서 해야 되는 투자라고 봅니다. 형제끼리 싸울 때 부모가 좀 어떻게 중재를 해줘야 되고 변호사님 인사이트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일단 현재끼리 싸울 때는 각 방으로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을 분리하라. 그리고 나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줘야 됩니다. 왜 싸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형이 그렇게 잘못해서 싸운 건지 내가 심술을 해서 형한테 대들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각자의 방에서 다그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그렇게 오히려 조용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본인도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엄마가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야, 너 형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또 형한테 한 거는 있고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러지?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이 없어지는 건 거죠. 그래서 조용히 분리시킨 다음에 왜를 물어보는 거. 이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이고 잘 먹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처럼 아까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삼자를 이용하라. 그 스피커를 바꿔서 삼자가 냉정하게 객관적인 모습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남매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자를 마음껏 이용해보라. 믿을 수 있는 메신저 한 명은 확보하라. 그게 할아버지일지 할머니일지 근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뢰하는.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더 좋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 아이 깨 시간 협상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했었습니다. 네, 제 딸이랑 했었습니다. 선율이가 이제 4학년이라서 실제로 이제 그 협상을 했는데 이때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마 아빠가 시간을 정해주면 애들은 죽어도 안 지킨다. 선율이가 원하는 시간,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시간을 본인의 아이가 직접 정하게 일단 만들라.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월수 금 토 1시간 반씩 하겠다. 초안을 가지고 오면 엄마 아빠 아이가 셋이 모여서 조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선율아, 이 시간은 너가 원해서 너가 약속을 해서 너가 엄마 아빠에게 확인한 시간이 맞지? 한 번 더 컨펌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시간표를 A4 용지에 그려서 선율이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을 적어서 사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선율이 방에 걸어놨어. 아이는 지킵니다. 왜? 자기가 초안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랑 협의해서 자기가 약속 지키겠다고 하고 자기가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가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거기서 더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절차를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고 자란 아이는 굉장히 뭔가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굉장히 거리낌이 없고 그렇죠. 뭔가 준비할 때도 뭔가 스스로 준비하고 쓰고 하는 것들이 잘할 것 같은데 선율이는 지금 어떤가요? 선율이는 본인의 기준이 명확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협의를 할 때는 본인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항상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의견 조율의 과정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 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이 책 한 권을 추천한다. 굉장히 다독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제가 3년간 읽었던 모든 책 중에 딱 한 권만 꼽자면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저렇게 때를 쓰나? 내 친구는 왜 저렇게 시기심이 많나? 왜 쟤는 저렇게 공격적인가? 왜 쟤는 저렇게 비이성적이지? 모든 인간의 숨기고 싶은 그 기본적인 본성과 욕구들을 18가지로 정리한 마법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이 9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의 요약본을 24페이지로 920페이지짜리를 줄였습니다. 그거를 PDF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4페이지만 항상 출력해서 밑줄 그어가면서 형광펜 쳐가면서 읽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9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우리 류리연 작가님이 요약한 요약본 PDF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서 제 유튜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에게 선물로 이 인간 본성의 법칙 요약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들여서 만든 요약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요 아들내미가 왜 저러는지, 저 남편이 왜 이러는지, 우리 팀장은 왜 이러는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대인기피증이 걸리거나 우울증이 걸리거나 말을 듣지 않아서 싸워서 소리를 질러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멍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인정의 말입니다.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굴 속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그 아이들을 굴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의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인정을 잘할 수 있는 문장 혹은 뭐 칭찬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주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의 사소한 행동. 아이고 우리 또가 이거 숟가락을 거기에 놓을 수 있네. 엄마 아빠 숟가락도 식탁에 이제 놔주네. 아이고 고마워. 이 그 작은 행동들이 애들이 우쭐우쭐해.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나는 또 꾸지람 들어. 나는 커서도 나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만 하는 아이구나 생각하면서 피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신발 가지런히 놓은 걸 사진 찍어서 자기네 프로필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결국에 우리는 성취가 연속이 될 때 자신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작은 성취를 부모도 만들 수 있는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니? 너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졌는데? 어떻게 눈에 뭐 발랐어?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 이도는 집중력이 좋구나. 맞아요. 엄마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네. 얼마나 칭찬할 게 많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채화담의 첫 번째 게스트로서 우리 류지연 작가님에게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류재현 변호사에게 있어서 행동이란 영화관이다. 영화관.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 영화관에서 뭐가 상영될지를 몰라요. 근데 행동이라는 거를 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행동은 영화관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집니다. 상상하지 못한 캐릭터도 튀어나오고 그렇죠. 상상하지 못한 스토리도 튀어나오고 근데 영화관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암흑과 같잖아요. 그 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류지연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 그리고 협상가 류지연 채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